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교회 그림 이야기 주혜주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사님이 주신 제목을 보니까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빛낸 강화중앙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강화도에 개신교, 기독교가 전파된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도의 그 감리교회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내리 감리교회 2대 담임 목사가 조원시, 조지 존스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이제 배제학당 교장이기도 했고요. 네. 이분이 이제 제물토에서 전도할 때 이승환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네. 원래 그 조원시 선교사가 강화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강화도 주민들이 이제 배척을 했죠.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랑스 범선, 미국 군함이 출몰하던 그런 강화도였기 때문에 외래 종교에 대한 배타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환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조원시 선교사를 정식으로 강화도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으면은 집에 부르짖겠다 그렇게 반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름달이 뜬 밤에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이승환과 그 어머니가 조원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1893년 네. 강화도의 처음 교회인 교산 감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뭐 듣기만 하면 사실 보름달이 탁 떴을 때 배 위에서 선상 세례를 받은 낭만적인 거지만 사실 얼마나 그 반대가 극심했으면 그쵸 이렇게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기독교가 강화도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그 이후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은 이제 이승환이 권서인, 그러니까 성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죠. 권선에 대해서 성경을 팔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 강화도는 성리학이 성행하고 또 조선 왕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아주 봉건적인 강화도였지만은 들불처럼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통계하면은 강화도인 6만 한 8천여 명 중에 2만 천여 명 31%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 이 강화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아주 민족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던 유명한 평신도들이 있어서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강화도에 기독교가 전래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강화중앙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화중앙교회를 개척한 이들은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인 홍의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선일, 박성일, 허진일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1900년 9월 1일에 강화성 내에 최초의 교회인 잠두교회, 그러니까 옛 이름이죠. 강화중앙교회 옛 이름이 잠두교회를 창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선일, 박성일 뭐 이런 식으로 일자 돌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이분들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자를 넣어서 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문과 족보를 중시하던 시절에 네. 아주 굉장한 결단을 한 거죠. 강화중앙교회 세운 그 잠두 의숙과 또 제1하빌 여학교는 나중에 통합되어서 지금도 남아있는 하빌초등학교로 존재를 하고요. 이 강화중앙교회는 월곶교회 등 26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명실공히 강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6개의 교회를 개척했더니 정말 굉장한 열심인 신앙인들이었네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리신 강화중앙교회 건축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화중앙교회는 1914년에 강화도에서 최초로 서양식 벽돌 건물로 이제 교회를 지었고요. 지금의 그 아름다운 교회는 2000년도에 건축한 것인데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을 네. 본받아서 건축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독교가 전파된 강화도에 그 양명학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러는데, 예,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양명학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조금 배워보니까 양명학과 기독교에 상통하는 점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양명학은 뭐 그 명나라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학파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 중종 때 들어왔지만은 성리학자들이 이단으로 취급하고 굉장히 견제해서 네.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잘 내리지 못했는데 18세기 초에 소론이었던 정제두라는 분이 당쟁에서 밀려나서 네. 강화도로 낙향해서 양명학을 가리키면서 양명학 강화학파가 창시가 됩니다. 네. 근데 이들은 양명학뿐만 아니라 역사도 가리키고 국어, 뭐 문학, 서학 등을 가리키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명실공히 강화학파를 형성을 하죠. 강화학파는 그 실천적인 성향이었고 자기 내면을 중시했고요. 네. 또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 대우가 심했는데 여성들의 고초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강화도에 태어났었다면 저도 양명학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네요. 그러면 이런 양명학의 강화학파, 그죠? 강화학파가 그 시대적인 요구가 가장 큰 것이 이제 독립운동인데, 그럼 이 강화학파가 이 독립운동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양명학 강화학파는 이제 유교에 대한 독자적인 자각을 갖고 민족의식을 일격을 토대로 놓았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의 중심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학파의 중심 인물이 이건승, 홍승은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네.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동영, 이혜영 이런 분들도 양명학파로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고요. 이들의 이념과 정신이 그 외에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정인보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 독립운동 지열사를 쓴 박은식 선생도 이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책 보니까 독립운동가 유명하신 그 이동희 선생님이 또 이 강화도 교회하고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희 선생은 이제 한경남도 단천에서 출생을 했고 대한제국 군인이 되어서 군대가 해산할 때까지 참령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네. 1902년도에 강화 준위대장, 강화도를 지키는 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 대한제국이 일제의 침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깊은 회의를 네. 느껴서 스스로 지휘관직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의 관심은 온통 민족 독립, 민족 해방인데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민족 해방 운동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강화중앙교회 재산 전 재산을 헌납하고
1904년도에 민족운동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창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군사훈련까지 시켰고요. 강화 전 지역을 다니면서 민중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서 72교회, 72 학교를 세우는데 그 중에 34개 학교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1907년 7월에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진위대원들, 자기 부하들이죠. 부하들과 잠두교회, 잠두교회는 강화중학교 옛이름이죠. 잠두교회 교인들과 함께 의병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때 잠두교회 교인 중에 3형제가 일제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 아유, 무려 그냥 그 강화도 크지도 않은 곳에 72개의 학교를 세웠고 그 중에 32개가 교회에 속한 학교라고 하니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네, 이렇게 기독교에도 열심히셨던 이동희 선생님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09년 그 전등사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4개월간 옥고를 치르던 중에 미국 선교사 벙커의 주선으로 석방이 되자 1908년도에 서북학회에 참여하고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을 했고 그러다가 1911년에 일제가 민족주의자들과 항일 기독 세력을 압살하기 위해서 조작한 105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유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1912년에 이동희 선생은 중국 상해로 망명해서 한일사의 독실한 전도사로 활동을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도의 명동 학교에 가서도 명동교회 가서도 사경회를 인도를 했었죠. 이동희 선생은 연해주에서 신채호 등과 함께 민족 해방투쟁에 적극 나서다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민족운동의 사회주의를 접목해서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3.1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이승만 등과 갈등하다가 임시정부에서 이탈해서 고려공산당을 창건을 했고요. 러시아영인 시베리아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1935년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보면 그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철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이동희 선생님과 이 홍범도 장군과도 혹시 관계가 좀 있으실까요? 그 홍범도 장군 얘기를 조금 하면은 사실은 이제 원래 홍범도 장군도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08년도에 연해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근데 홍범도 장군에게는 연해주에서 활동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이자 항일 무장 투쟁의 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 맞선 러시아에 있던 한인들에게는 러시아 내전 기간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백군 대신에 네. 러시아 혁명 세력인 적군 편에 드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겠군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적군 편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주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가 늦게 해서 1929년도에 늦은 나이에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43년대 그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동희 선생과 홍범도 장군이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 논란적인 몇몇 사건들이 이제 보면은 그것은 좀 더 역사적인 치밀한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홍범도 장군과 그 이동희 선생 얘기를 포항공대 정진호 교수가 쓴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이 책은 손정도 목사, 이동희 선생, 또 카나다 선교사를 중심으로 소설을 쓴 아주 역사적인 고정이 정확한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조봉암 선생님, 죽산 조봉암 선생님과 또 이 강화중앙교회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조봉암 선생은 원래 강화도 출신입니다. 네. 초등학교도 거기서 다녔고요. 강화중앙교회 교인이었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1919년에 이제 경성, 서울로 상경을 해서 YMCA 중학부에 입학을 해서 1년간 거기서 공부할 때, 거기서 이제 여운형, 박헌영, 김규식, 이승만 이런 분들을 만나죠. 네. 1919년에 이제 강화도에서 강화중앙교회 교인들과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8일에 담임 목사였던 이진영 목사와 유봉진 권사 등의 지도하에 강화도민 1만여 명, 무려 1만여 명이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를 하고 한 달간 이 시위운동이 강화 전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잡힌 사람들, 잡혀서 재판에 넘겨진 43명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조봉암 선생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죽산 조봉암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어서 1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강화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만여 명이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고 그것이 또 한 달 이상 계속됐다고 하니 강화도 도민들의 나라 사랑이 아주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조봉암 선생님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봉암 선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해로 갔지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파벌 싸움이 있었고 거기 실망과 염증을 느껴서 1921년에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오대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에 있던 유명한 아나키스트 박열 열사 등이 조직한 네. 공산주의 계열단체에 참여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를 하죠. 그래서 1년간 공부하고 귀국을 하고요. 1922년 10월에는 소련에서 열린 공산당 대회 한국인 공산주의자 대표로 네.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23년에는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 속성과 입학해서 2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는 공산주의 노선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1932년 상해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송환이 되었죠. 그래서 신의주 형문소에서 무려 7년간 복역을 하고 나와서 인천에서 노동단체를 조직하다가 검거가 되었지만 해방에 풀려나서 사상 전향을 합니다. 네. 이 해방 후 우리 정말 아까운 사건이죠. 조봉암 선생의 이루신 업적과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상 전향을 해서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제 돌아서서 좌우 합작 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1948년도에 재헌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헌법 기초위원으로 헌법에 기초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농지개혁을 완성을 해서 이때 농지개혁이 아주 잘된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이승만과 맞서서 선거를 치렀을 때 무려 30%나 되는 많은 표를 얻어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죠.
결과 이승만 정권은 이제 그를 지어갈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1958년 1월 말 조봉암 선생은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진보당 주요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2심에서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장택상 등의 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늦게서 2011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복권이 됩니다. 네. 해방 후에 진짜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분들이 그쵸 그렇게 불의의 죽음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통탄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대법원에서 2011년에 복권이 되었다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네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강화중앙교회 역사 얘기를 들으니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이 큰 역할을 하신 굵직굵직한 평신도들과 관련된 교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은 이 강화중앙교회 역사를 알게 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그림을 그리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강화도는 뭐 아시다시피 산도 좋고 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네. 또 여러 유적 고인들도 있고 유적들도 네, 네. 많이 있고 또 성도 있고 여러 진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또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있죠. 교회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성공의 강화 성당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성당도 있고 강화중앙교회도 있고 오래된 교산교회도 네. 역사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강화도를 가실 때 그런 유물들이나 또 아름다운 풍광도 보지만은 또 찬찬히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교회가 강화 지역 또 우리 민족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을 배출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 그 고즈넉한 들판으로 이어지고 또 이쁜 바다도 있고 해지는 동막해수욕장도 있고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귀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많은 강화도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다녀오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8번째 교회 그림 이야기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